저는 정부가 현재 정비 사업의 현실을 좀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공짜 정비 사업, 네. 공짜 재건축, 이게 된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산 청산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재건축 아파트의 리스크를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투자인사이트 시간,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한국의 분석왕 최상욱 최부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우리 최상욱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너무 즐겁고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덕분에 이제 부동산 공부가 조금씩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요즘에 궁금증이 다다른 데가, 이제 재건축 30년을 이제 풀어준다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30년만 되면 이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가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했더니 그걸 층을 2배로 올리니까 훨씬 비싸지면서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집은 커지고 집이 2개로 바뀌고 그런 요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그럼 또 2배 지어줄게. 근데 최근에 용인 평택 쪽에 있는 아파트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실 쪽에 현재 있는 아파트 갔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5층짜리를 50층 이상으로 넘기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2배로 못 지으니까 새로 지으려면 내 집을 내가 새로 짓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내 분담금이 별로 없고 그냥 알아서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섞여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건설된 숫자만큼 3, 40년 지나서 재건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0만 호 정도 지어졌기 때문에 10만 호 정도 지어진 데다가 70년대에는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의 용적률은 2000년대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일반 주거 3종, 2종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80년대 지을 때도 목동 같은 데가 지금도 그래서 종 환원 얘기를 막 목동 1, 2, 3단지가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중층이랑 저층 아파트 얼추 밸런스 있게 섞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지었던 것처럼 용적률 개념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100% 초반 용적률이거나 용적률 100% 언더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용적률이라는 게 현재 일반 주거 3종으로 300%로 가게 되면은 100%인 10평 아파트는 330평으로 갈 때 분담금 하나도 없이 그냥 용적률 증분만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15평인데 300% 받아버리면 45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30평 먹고 15평은 일반 분양하면 되는데 일반 분양은 일반 분양가로 받으니까 돈이 더 돼버려가지고 캐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서 돈이 벌리는 재건축이 됐었어요. 70년대 초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 재건축은 언제 했냐면은 저는 97학번인데 제가 군대 갔다 온 2002년도에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이촌동이나 그 강남 잠실 쪽에 재건축이 한번 사이클이 크게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70년대 아파트들이 그때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연탄 넣던 아파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잠실 주공 1, 2, 3, 4단지도 결국 잠실 엘리트레로 바뀌었는데 그 아파트들도 잠실 주공 아파트들도 그때 다 재건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재건축 사이클이 크게 한번 왔고 그 올 때 사람들이 다 목도를 한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막 크게 목도를 했고, 2010년대까지 잠잠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여주면서 2017년부터 재건축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게 됐는데 그때는 70년대 후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했어요. 그 개수가 20만 호 좀 넘어가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누적해서 재건축을 엄청 한 것 같지만은 40만 호 했거든요. 얼마 안 했네요.
네, 왜냐하면은 아파트 건설의 역사가 10만 호, 20만 호, 40만 호, 80만 호 이렇게 5년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10만 호, 20만 호대 했고 이제 40만 호대인 80년대 중후반 건축물들을 해야지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용적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70년대 아파트들은 그냥 공짜 재건축이었는데 네. 80년대 후반 아파트부터는 돈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현행 용적률도 180%인데 대지 기부 체납을 하고 그래서 용적률 300%를 풀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용적률 300%를 풀로 받는 게 아니라 대지 면적 대비 3배잖아요. 예. 대지 면적의 15%를 기부 체납을 하면은 네. 대지가 0.85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0.85의 3배거든요. 그러면은 255%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인 180%에서 300 가는 게 아니라 180에서 255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300까지 다 찍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분이 제약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만약에 지금 목동도 그렇지만 10평대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목동은 다행히 용적률이 120% 레벨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뭐 서울 노원구나 이런 지역들 보시면은 10평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용적률이 200%인데 기부 체납하고 255로 가야 되니까 네. 10평 아파트 12평에서 16평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들은 과거에 잠실이나 과천 보니까 14평 아파트가 다 34평 됐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14평 아파트가 18평 되고 이러면은 34평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증분만큼 다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한국에 그래서 드디어 생긴 현상이 재건축이 무조건 공짜가 아니라 분담금이 꽤 나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급격히 자리 잡게 되는 그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특히 이거가 뭐랑 같이 왔냐면은 공사비 증가라는 비용이랑 같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 돈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엔 그냥 재건축은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야 되는데 한참 내야 되네? 네. 이러면서 좀 저는 이거를 재건축 경착륙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재건축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경착륙되고 있죠. 와, 공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뭐 아까 목동이라든가 뭐 지금은 뭐 여의도라든가 층고 제한이 왕창 풀려가지고 지금보다 2배 이상 지을 수 있는 데들은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지금 네. 지금 20몇 층쯤 돼가지고 30 몇 년 됐는데 30년 연한 넘어가지고 풀어주는데 예를 들어 10평이 13평으로 가는데 비용 부담이 몇 억씩 돼. 네. 그런 집들은 집값이 그거는 자기 집보다 더 비싼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재건축이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의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은 재건축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 가계자산 그 통계를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부자들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순자산 10억이 넘어가는 부자는 상위 10%인 220만 가구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순자산 10억이 넘어가도 80%인 8억은 부동산이고요. 그렇죠. 2억이 현금이에요. 네. 근데 분담금 3억 내라 그러면 돈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 10억 넘어가는 쪽에서도 일단 자기 집도 순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가 분담금 3억을 내야 된다. 그럼 이건 엄청난 그 도전인 거예요. 와, 아니 그러면 한 20층 넘는 집들은 뭐 네. 분당 지금 500% 해준다고 하니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25평 살고 있는데 35평으로 가시려면은요 그럼 한 3억 내셔야 돼요, 5억 내셔야 돼요, 뭐 이래 버리면은 안 하겠네요. 거기는. 그 분담금을 못 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비사업은 정확히 말하면은 조합은 4분의 3, 75%가 동의를 하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는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위 권리가액으로 간편가액으로 이제 청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불참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25%는 강제로 청산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조합은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에 불참하거나 등등 못하는 경우에 조합 지분 물량도 매입을 해서 그걸 다 일반 분양으로 녹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120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동의율 부분도 아마도 도정법을 바꾸게 되면은 그것도 낮춰줄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조합설립인가나 추진위원회 초기 단계에 대한 동의율을 좀 낮춰주면서 시장은 좀 쉽게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와.
결국 과거에도 잠실주공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은 그 분담금 못 냈던 분들은 다 청산당하셨어요. 와, 그럼 옛날 상계동 꽃동네, 산동네에 있으신 분은 아파트 단지 나오면서 다 쫓겨났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내에서 쫓겨나시는 분이 생기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남양주 진주 아파트 사례 같은 거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29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29일에 경매를 하거든요. 여기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남양주 평내 호평 쪽에 있는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시공사가 이제 서희건설로 진행이 되다가 네. 조합이 좀 대형 브랜드를 선호해서 브랜드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희를 조합 총회를 열어가지고 바꿨어? 서희건설을 바꿨죠. 시공사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로 주축이 된 시공단을 새로 뽑았어요. 근데 서희가 불복해서 소송을 했죠. 소송 비용 들어갔겠네. 아니요, 이겨버렸어요. 이게 그 조합 관련 그 해임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겨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희가 다시 시공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조합과 서희건설이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졌는데 서희건설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죠. 조합을 상대로. 그때부터 그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서희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되니까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결국 조합은 시공단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조합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비대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네. 그래서 조합과 비대위가 서로 갈등 반목을 하다 보니까 분양 시점이 늦어지고, 분양 시점 늦어지면은 건설사가 하는 거는 너무나 명징한 건데 공사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공사 안 해버리면 돼서, 그래서 공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다시피 하면서 계속 장기간 끌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PF 자금을 썼어요. 채권단으로부터. 네. 채권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채권단이 경매 신청한 게 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단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내놔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조합은 분양 수입이 없기 때문에 줄 돈이 없잖아요. 없죠. 네. 이게 사실 둔촌주공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둔촌주공에 있었던 워낙 일인데, 규모가 크니까. 네, 둔촌은 서울시도 나서서 하고 막 정부도 나서서 하고 모든 유튜버가 다 다루면서 그 건설사인 시공단이나 막 이런 쪽에서 강자를 놓기가 어려웠는데 네. 남양주 진주 아파트는 다룬 사람도 없거든요. 네네. 조그만 아파트인가 봐요. 규모가? 아니요, 그것도 거의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인데 네. 서울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조합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매를 누가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다 쫓아낼 수 있네. 그러면 다 뺏긴 거예요. 네, 명도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맞아요. 통째로 2,000세대 통째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재건축이 이렇게 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리마제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트리마제나 노량진에 있는 대우건설 그 단지는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원 소유주가 그대로 있는데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거는 제3자가 펀드를 만들어서 네. 그 소유주로부터 땅을 다 사들여서 네.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하면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펀드 레이징 된 그 펀드 주주들이 손실봤던 이런 사건들이고, 네. 원 소유주는 뺏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재건축 사건에서 만약에 진짜 29일이니까 29일날 경매라도 되게 되면은 네. 남양주 그러니까 평내 진주 아파트 조합원들은 그 경락자에게 아파트 소유권 넘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완전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대형 사건이고, 몇백 세대 이상이 쫓겨나는 일 아니에요? 거의 뭐 1,000세대가 넘는 1,000세대. 조합원들이 와. 통으로 날아가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그 채권단은 진짜 뭔 생각일까, 그리고 왜 이런 그 대형 사건에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관심이 없을까, 이런 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지만은, 네. 그 조합 안에서도 지금 100%가 동의하고 합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맥스 25%까지는 반대하더라도 그거를 진행할 수 있고. 묵살하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그래서 한번 설립되면 매우 막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합, 현재 우리나라 가계자산 수준을 봤을 때 진짜 아까 이제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얘기하셨지만은, 서울의 그 주택 매매 가격 기준으로 소위 10몇억을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이라 하잖아요. 보통 9억 넘으면 고가, 15억을 넘으면 초고가라고 하는데, 예. 초고가 주택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향후에 이것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일반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마냥 아파트도 감가상각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아파트를 막 소위 시세 기준으로 뭐 6억 원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분담금 얼마 안 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는 되게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비는 축소해서 조합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금융비용도 늘었지 않습니까? 네. 금융비용도 늘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감언이설로 속여가지고 추진이 만들고 조합 설립인가 만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막 유인들이 있거든요. 그 네. 집행부들은. 네네. 근데 조합원들은 집행부 믿고 그렇게 사업했다가 과거를 보면은 일부는 청산당했던 건데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 분양가 지금 수요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지금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만 80만 원고 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180만 원대 노후계획도시법은 이 합산 260만 호를 재건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의 지금 수십 년의 역사에서 꼴랑 40만 호 재건축했는데 네. 그 40만 호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건축회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게 20만 호가 안 되잖아요. 10몇만 호 하잖아요. 할 수 네, 있는 그거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일기 그 노후계획도시법 통과됐을 때도 분당은 비교적 아파트가 고가잖아요. 네. 그래서 관료 전체가 분당은 그래도 용적률을 그래서 300% 주는 게 아니라 거긴 이미 220%니까 여기 1.5배, 1.5배인 300에 1.5배인 450까지 열어주자. 그러니까 220, 450으로 더블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블 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주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더블 나면 다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더블의 절반은 기부 찬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00이 300 가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 찬압 없이 200이 300 가는 거랑 유사해서 안 되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마치 다 될 것처럼 법이 노후계획도시법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현재 정비 사업의 그 현실을 좀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공짜 정비 사업, 공짜 재건축 이게 된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산 청산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그런 환상을 뭐 전 노후주택이 다 할 수 있다고 막 심어주고 또 일부 유튜버들은 마치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몸택하면은 돈이 벌린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재건축 아파트의 리스크를 좀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층 이상이고 이미 25층 이상이고 아주 인기 지역이 아닌 곳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녹아버리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시세도 보시면은 준공 10년 미만 아파트 신축이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 시세는 그래도 고점비 회복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준구축이라 그래서 15년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회복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30년에 육박하는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거 노후 아파트니까 언젠간 재건축하겠지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회복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추가 하락을 하는 것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공사비랑 금융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평당 450만 원 공사비랑 지금 평당 750만 원 공사비는 1.8배 차이가 나는 거고 금융비도 예전에는 2% 후반으로 빌렸다면은 지금은 PF라도 쓸라 그러면은 두 자릿수로 빌려야 되거나 뭐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완전 좋은 사업장은 매우 낮은 금리를 해주지만은 애매한 사업장은 또 높은 금리 받아버리니까 금융비용 폭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꿈에서 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25층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진짜 조심해서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그냥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약간씩 손보면서 리폼하면서 사시면 되는데 저도 그 결혼 초기에 평촌에서 살았는데 평촌 아파트 준공 연도가 94년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94년식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를 평당 당시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2,400만 원 정도 써서 바꿨는데 뭐
건물의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소위 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불만스러운 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리폼에서 나름 잘 썼거든요. 네.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에 거의 불만 쪽이 없었어요. 뭐 지하 주차장도 없고 불편한 게 있죠. 불편한 게 있지만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110 대책으로 만약에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재건축이 된다 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인테리어 투자 안 합니다. 네, 그러겠죠. 예, 한샘 주가 언제 꺾였냐면은 2016년부터 꺾였는데요. 네. 제가 한샘 13년에 발굴해서 한샘이 32,000원짜리가 33만 원 갔거든요. 네. 그때 한샘 주가 왜 올랐었냐면은 사람들이 재건축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12, 13년까지 재건축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13, 14년부터 인테리어 리폼을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을 예. 꾸며가지고 예. 아 재건축 안 되는구나 집 꾸며서 쓰자 하면서 한샘의 매출이 QOQ로 30%씩 증가하거든요. 마치 요새 HBM 메모리 같이.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 사람들도 당시에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인테리어 매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제가 탐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14년에 그 당시에 집을 사고 인테리어 고치면서 한샘의 그 리하우스 서비스를 좀 써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편리하다 해서 분석해보니까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커버를 하고 주가를 봤는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했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터 꺾였냐면은 2014년 9일 대책 나와서 14년 겨울에 12월 28일에 그 재건축 3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6년이 넘어가니까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요. 네. 재건축이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재건축하면 되지. 인테리어도 한번 돈 쓰면은 평당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쓰면은 한 15년은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15년 안에 건물이 헐러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돈을 누가 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7년부터 그냥 가열차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뭐 그 후로 거의 80% 빠졌으니까 네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110 대책을 내버리면은 일기 신도시 주택들이 더 노후화가 돼요. 원래는 인테리어 리폼해서 그냥 적당히 수리하면서 쓰셨을 법한 분들도 네. 우리 아파트 재건축되면 정비구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헐릴 거야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도 안 나잖아요. 그 얘기는 개인들한테도 내가 인테리어 리폼 왜 해? 이런 생각을 주는 거니까 건물을 더 노후화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전 이거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실 이제 이해가 다 됐습니다. 지금 다 그 녹물 나오는 여의도 아파트들 가격이 이제 30억 정도 하고 있고 저기 압구정 현대 50억 훨씬 넘었죠? 70억인가? 네. 아니 거기는 이제 평수가 크니까요. 그런데 또 평수도 크고 용적률도 낮으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신축으로 저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거는 뭐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일단은 한국에 그러니까는 저는 그 순자산 총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상위 10억 넘는 순자산 총액이 220만 가구인데 1% 그러니까 네. 22만 가구인 1%가 28억이 그러니까 31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31억이라는 자산도 결국은 8대 2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6억, 부동산 26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0.1%면은 2만 가구 되겠네요. 네. 0.1%. 이분들이 78억, 그러니까 약 80억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은 그냥 반반이라면 40억, 40억이라고 했을 때, 네. 이 2만 가구에 해당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은 이분들이 공사비가 됐던 뭐가 그렇지. 됐건 다 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주택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약간 2만 호에서 아까 30억 정도가 있는 1%, 2만에서 22만 호. 그 사이에.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22만 호 정도 되는 그런 단지들 재건축을 왜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50억짜리 이렇게 해서 말씀해 보시면 50억짜리 이상의 초고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 진짜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걱정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거 한 20만 원은 그냥 지어지는 게 당연한 거네요. 또 따지고 그거는 보면. 무조건 지어지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지어지는 건데. 네. 근데 상위 10%만 하더라도 220만 가구니까 그분들이 순자산 10억이지만 현금 2억이잖아요. 부동산 네. 8억이고. 그 현금 2억이 어딘가에 또 있겠죠. 지금 예금으로 있는 사람 거의 없고 다 어딘가 저축돼 있거나 뭐 등등등 한데 거기서 만약에 분담금 2억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75%가 성사되기가 쉽지 않네요. 집값이 오른다는 확정이 있으면 되긴 하겠네. 집값이 오른다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될 거여가지고. 네. 근데 그 상위 10% 가구만 해도 분담금이 이렇게 어려운데 순자산 10억이 안 되는 일반 가구로 내려가게 되면은 훨씬 더 순자산액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런 가구들의 막 분담금 몇 억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재건축은 불가능하죠. 그러겠네요. 네네. 네.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미래 재건축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최상욱 대표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리가 머릿속에 싹 됐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초고가 주택은 그냥 넉넉히 잘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순자산 10% 내외 또는 그 이하의 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고, 벌어졌다가 서로 간의 생각과 이해가 달라가지고 충격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건 진주 아파트 문제처럼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더 종용하는 정책이 110 정책이어서 네. 그게 되게 비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테리어 지원비를 보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 과거에도 보면은 창호 교체 비용을 보조한다던가 하면서 네. 사실 그 구축 아파트 살아보시면은, 저도 과천에 살아봤었는데 과천은 정말 외풍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70년대 지어져가지고. 그게 창호 교환은 에너지 정책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창호 같은 거는 소위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비용도 공제되는 되게 그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한 마감재가 아니라 그건 이제 구조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면은 주거 품질을 조금씩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더 내깔려 나가지고 더 오래되면은 네. 나중에 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살면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거 안 좋아 보여가지고요. 네. 지금 여러분은 우리 최상욱 최부심 센터장님과 함께 그 한국의 부동산 문제, 특별히 오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또 이어서 이 주택과 노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